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와 인권 10주차 문화상대주의와 인권의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 1학차 김성진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상대주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상대주의는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가 처한 특수한 환경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문화의 우열은 없으며 이 개념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 상대주의 배경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는 인간이 자연이나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은 총체론적 관점과 상대론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각국의 문화 이해를 독특한 문화 이해를 보면 인도의 암소를 숭배하는 문화라든지 이슬람 문화권의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 금기 문화가 있고요. 미국에 있어서는 용서를 구할 때 눈을 마주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용서를 구할 때 눈을 아래로 향하고 사죄를 구하는 반면 이게 각 나라의 문화의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개념 중에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있고요. 문화 절대주의 중에서는 자문화 중심주의,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사대주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극단적 문화주의, 문화 상대주의는 생명 존중이나 인간 존엄성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 그 문화가 처한 상황 속에서 좀 이해해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예를 살펴보면 인도에는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따라 죽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전종 문화라고 해서 발을 작게 만드는 그 훈련을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소수 민족에서는 식인풍습이 있고요. 이슬람 문화에서는 자기 가족의 명예나 이런 거를 더럽혔을 때 명예살인이라는 관습으로 아주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는 문화도 있습니다. 프랑스 배우 바르도라고 하는 여배우인데요. 이분이 동물 애호가이면서도 특히 개를 무척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보신탕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는데요. 한번 방송에 나와서 아나운서가 인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소를 먹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르도가 대답을 했는데요. 물론 저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는 먹기 위한 동물이지만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몇 개국을 제외한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개를 먹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나라라면 어떠한 나라에서도 개를 먹지 않습니다가 발언을 했습니다. 문화적인 나라라고 하면은 뭐 보신탕을 먹는 나라는 문화적인 나라가 아니고 야만적인 나라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국민들의 공분을 엄청 분노에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말한 발언에는 자국의 문화 중심주의가 있는데요. 자기 문화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로 자기 문화의 우수성만 내세우고 상대방의 문화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발전해서 더 올라가면은 자기 나라의 문화에 대한 우월감이 더 높아져서 국수주의를 초래하는데요. 다른 문화를 열등하게 여기고 배척하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식민지였을 때 많은 고통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일본이 문화 제국주의 침략이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 것이 이 국수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문화 제국주의 역시 자문화 중심주의 입장에서 열등한 민족을 계몽한다는 이유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문화 사대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문화 사대주의는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하고
다른 문화만을 우수하다고 믿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전 우리 역사에서 살펴봤을 때 조선 사대부가 중국을 갖다가 무조건적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죠. 그런 걸 예로 들면 되겠네요. 외래 문화에 대해서 비판이 없는 거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는 계몽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의 역사는 유럽의 시민혁명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기는 16세기에서 17세기로 흔히 계몽주의 시대라고 불리는 때입니다. 부르주아, 제가 그냥 단편 지식으로 얘기하면은 경제력 있는 시민들, 를 포함한 유럽의 국민들은 엄격한 신분제와 봉건 경제체제의 함열을 느끼고 투쟁을 시작합니다. 이로써 프랑스 대혁명은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위해 투쟁합니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권, 생명권 등 보편적인 권리를 얻기 위한 투쟁의 시작이자 인권의 토대를 구축했던 때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인권은 역사적으로 인권이란 단어가 가진 시초는 인권이 아닌 자연권이었습니다. 자연권에서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리에서 다시 인권으로 발전한 개념입니다. 서구 인권 사상의 단초는 개인의 생명권, 재산권, 자유권을 주축으로 하지만 인권은 선언일 뿐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선진국들이 인권 제국주의로 그 정당성, 인권의 정당성이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구를 중심으로 한 인권 개념을 흐름인데요. 서구에서는 권리 개념은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객관적 권리에서 주관적 권리로 그 개념이 전환되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자연권과 인권은 인간으로서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념이 근대에 들어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자연법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권 개념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권 개념 발전에 영향을 끼친 주요 사건들을 보면 1200년도에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1600년도인가 영국의 권리장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00년도에 들어서면서 미국에 있어서 버지니아 권리선언과 독립선언문, 그 다음에 유명한 1789년에 미국 헌법과 동시에 프랑스 혁명으로 탄생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미국에서도 권리장전이 단초가 세워졌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종교나 철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관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으로부터 보편성이라는 것이 인권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구의 인권 담론 지배. 인권이 서구의 산물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종주의적 가정이라고 교과서에는 적혀 있고요. 하지만 서구가 인권 담론을 지배해야 됐다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 담론을 지배했다는 점의 의미는 서구의 인권이 구축해 그들만의 지배적인 세계관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주로 개인주의, 가부장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진보라는 혁신이 되면서도 좀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문득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 100일 만에 망쳐놓은 인권 100가지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100일 만에 망쳐놓은 인권 100가지는 2017년 5월 11일에 국제기구인 엠네스티에서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반이민 정책 반대 캠페인을 하는 스위스 지부 회원들의 사진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취임 100일 만에 망쳐놓은 인권을 살펴볼 건데요. 이것은 미국과 전 세계가 인권 보호를 위해 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국경 폐쇄와 난민 배척을 했네요. 트럼프가 난민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면서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피난하려 했던 사람들까지 발을 묶였고요.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난민은 범죄자이자 테러를 지원하는 세력으로 치부했습니다. 매우 취약한 상태인 난민 47,000명은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분장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회원들 모습이고요. 증오 기반 괴롭힘과 폭력, 인권 침해를 부추기고 가해자를 무장시킨다. 미국 국경 밖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전 세계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합니다. 터키나 중국, 이집트, 러시아, 사우디,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 심화 및 세계적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반대되는 개념의 나라에는 공습을 많이 가하죠. 많이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세계적인 위기 대응 기금 삭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의 유엔 기금 지원을 삭감하려는 한편 유엔 평화 유지군을 지원을 제한하고 군비 지출을 증대하면서 외교 관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인권을 위협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내각. 인종차별적 행보를 일삼았던 제프 세션스를 검찰총장으로, 렉스 틸러스는 국무장관으로, 마이크 폼페이오는 CIA 국장으로, 스캇 프리트는 환경보호국장, 베스트 드버스는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타나모 수용소에 있는 그 41명에 대해서 기소나 공정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문도 한다고 알고 있고요. 9.11 테러의 정의구현이라는 명분으로 공포를 확산시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선주민 인권, 아메리카 선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LGBT 인권에 대한 적대감,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위한 보호조치를 폐지했다. 형사사법정의 총기폭력 경찰력, 여성의 권리와 재생산의 자유를 해체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권 보호 조치가 퇴보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구의 인권 담론에서 진보의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가 혁명을 통해 수립된 근대 국가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신분제의 예소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이자 주권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은 군주제의 자의적인 통치에서 법에 따른 합리적 통치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보의 이면에는 근대 인권의 한계도 같이 존재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자유와 평등, 인권에 대한 보장이 점차 증진되고 발전되었지만 대외적으로는 해외 식민지로 예속과 폭력이 수출되었던 것입니다. 인권은 서구 근대국가의 구성들에게만 보장되었을 뿐 그러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국가는 주요한 인권 보장의 주체이자 인권 침해 가해자라는 이중적인 현실을 비춰볼 때 이러한 역사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논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맥락에서 작동해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다섯 번째, 인권 전 지구적 시민적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지구적 시민적 권리라고 하면은 세계 인권 선언이며 시초라고 할 수 있죠.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명시하는 30가지 권리와 자유에는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비호를 신청할 권리 등과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권,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의 출발은 보편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보편성에 근거하여 인권의 국제화를 위한 유엔 헌장과 세계 인권선언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1975년 헬싱키 의정서에 이르러서는 인권의 보편성이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넘어설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3년에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 인권의 문화적 상대성입니다. 인권을 특정한 문화의 맥락에서 보여야 한다는 문화적 상대성 담론은 인권의 보편성 명제를 부정하면서 국제인권 담론의 새로운 지형을 형성하였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지는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걸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리슨 포드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세계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1948년 12월 10일 이곳 유엔 본부에서는 많은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세계 인권선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선언이 제시하는 원칙과 신념은 우리에게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선언이 모든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인권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본부 앞의 조형물은 1946년에 부서진 세계를 상징한다. 기본적 인권을 갈구하는 세계다. 아마도 세계인권선언의 창시자들이 본 세계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아름다운 금세계 구는 파괴되었습니다. 내부의 홍수로 인해 파괴되었을 수도 있지만 알을 깨고 나와야만 새로운 것이 탄생되듯 그러한 이유로 파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중적 지지를 받았던 영부인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가 유엔 인권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전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었다. 당시 유엔에서는 권위 있는 지위에 오른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세계 최초의 국제적 인권 선언문을 기초할 그룹의 위원장으로 지명됐다는 것만으로 그녀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인정받고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오른쪽의 프랑스 대표 르네 카상 교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칠레 산타크루즈 대표입니다. 중국 대표이자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PC 참 박사님입니다. 유엔 사무총장보를 맡고 계신 라우지에 씨입니다. 제 왼편에 계신 분은 위원회 사무총장 험프리 박사이십니다. 위원회 보고관이자 레바논 대표인 말릭 박사이십니다. 소련의 대표이신 블라디미르 코레츠키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제프리 윌슨 영국 대표입니다. 이들은 악이 승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이미 겪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가 정말 확고했죠. 루즈벨트 여사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했다.
세계 인권 선언 전문 초안은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 번 철저하게 검토됐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영향을 받은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규정했다. 이에 인도의 한산 메타 여사는 선언의 MEN, man이라는 표현이 문자 그대로 남자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련 대표는 창조되었다는 동사가 종교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제1조는 human being, 즉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로 수정됐다. 끝없는 논쟁 속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쉽게 통일을 얻었지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심각한 갈등을 야기했다. 우리가 생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국가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등은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민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차이점인데요.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국가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1948년) 파리, 세계 인권 선언의 최종안을 논의하고 있는 찰스 말릭 위원장이다. 운명의 날인 12월 10일은 유엔 사무국 직원 모두에게 정말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언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 반대표가 있을 수도 있기에 걱정을 했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대할 수도 있고 소련 역시 찬성할지 반대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계 인권 선언 전체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앞에 앉아 있었고 우리 사무국 사람들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어떻게 투표하는지 보려고 애썼고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인상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찬성 48표, 반대표는 없으며 기권 8표입니다. 직접적인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총회는 이 중요한 선언을 채택하게 됐음을 알립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심히 일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고생 많으셨던 미국 대표 루즈벨트 여사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유엔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상 위대한 출발점이죠. 세계 인권 선언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헌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선언의 채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순간이었다. 이 새로운 인권 선언은 인류를 위한 아주 중요한 공헌이었다. 여섯 번째, 욕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슬러의 욕구 5단계에 보면은 생리적 욕구가 기반이 되면서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있어서 기본적 욕구라고 하면 목적이 아닌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는 바람직한 목표 상태는 요구된 권리가 충족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욕구에서 생리적 욕구인 1단계에서 배고픔이나 피로, 질병 등이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이것이 채워지면 편안함이나 만족감, 신체적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전의 욕구가 결핍되면 불안, 두려움, 강박감을 느끼는데 이것이 채워지면 안락함, 안정, 평정,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애정, 소속감, 우정, 성적 친밀감을 말하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결핍되면 공허함과 무가치함을 느끼지만 이것이 채워지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수용 능력이 생깁니다. 존경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가 결핍이 되어서 느껴지는데 이것이 채워지면 자신감이나 성취감, 긍정적 자아감을 채워줄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윗단계에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욕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소외, 권태, 삶의 의미 상실을 동반하는 반면에 이것이 채워지면 깊은 통찰력을 경험하거나 가치 실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4단계 욕구까지는 많이 봐왔는데요. 자아 실현의 욕구를 채워진 사람들을 사회에서 많이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채워지면 어떻게 기본적인 욕구 이외에도 많은 것이 달리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요. 뭔가 자기 개발인지 그리고 알렉스가 자아 실현 코치인데 그것도 뭐야. 그래서 네, 이번 영상에서는 되게 많은 혼동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풀려고 힐링, 자기 개발, 자아 실현 그리고 깨달음의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힐링은 주로 스트레스나 고통 관리입니다. 즉, 지금 힘든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는지, 아픈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뭐 심각한 경우, 뭐 트라우마 입었거나 폭력을 당했거나, 뭐 대인 기피증, 뭐 불안 장애 막 등등,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 어떻게 이제 치료 아니면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 즉 이제 심리 치료, 심리 상담이 중요해지고 아니면 카운셀링 그런 영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심신의 병원을 통해서 약간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여기서는 정말 문제를 없애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나가고, 근데 주로 여기 딱 멈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힐링이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힐링이 필요하면 힐링이 필요한데, 근데 오케이, 힐링이 됐으면 뭐해요? 약간 로버트 프리츠의 되게 유명한 인용문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 없앴는데 원하는 걸 아직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힐링과 치유 받았으면 너무 조심하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 됐어. 그럼 아무 행동도 없이 그대로 다시 아파요. 그냥 새로운 문제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요. 그럼 네,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힐링 충분히 됐으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성장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 성장 단계로 이제 넘어오면은 바로 자기 개발 I입니다. 자기 개발은 우리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펙 쌓기죠. 원래 학원 가서 그냥 스펙 쌓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어떤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 기술이나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럼 뭐 예를 들면 난 테니스 배우고 싶어요. 신중하게 연습해가지고 몇 년 안에 아마 테니스 마스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테니스 잘 친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진 않았잖아요.
똑같이 뭐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피아노 배울 수도 있고 뭐 모든 악기, 내가 영업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기술, 영업의 기술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시는 모든 스펙 다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고 연습해서 이제 정말 마스터 되기. 자기 개발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스피치나 뭐 한국어 아예 배우지 않았으면은 이런 영상을 찍지도 못할 텐데 하지만 제가 많은 능력을 다 이렇게 그냥 습득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고통 다 사라지고 모든 문제 다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 원하시는 만큼 다 키우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자기 개발 여의입니다. 자기 개발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결핍 채우기 아니면 내 불안, 내 강박대로 성공하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 약간 이상들 돈, 인정, 안정, 존경 막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아니 내가 돈이 없으면은 난 무능력하다. 나는 인정받지는 못하면 난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자동으로 그런 결핍이 생겨요. 즉 내가 아직 내 존재 그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생존 아니면 내 생계를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쳇바퀴를 뛰고 막 그냥 내 존재를 정당화해야 하는 그런 결핍 욕구대로 이렇게 고생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다 부정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것도 꼭 필요한 단계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한 에고를 키워야지 내 생존을 정말 효과적으로 이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버는 능력도 아예 없고 자기 주장 하지도 못하고 약간 되게 약하게 계속 타인의 의지만 하고 있으면은 그럼 더 인간적인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훨씬 어려워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케이 자기 개발 단계 아예 넘어가고 이제는 바로 실현 이제 하겠다고 no 그냥 단계 다 하면 좋죠. 심리학자 메슬로의 5가지 욕구 단계를 아시죠? 거기는 그냥 자기 개발은 첫 번째 4가지 레이어 이고 근데 실현 이제 별도입니다. 실현은 내가 온전하고 완전 강력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생계를 그런 결핍 욕구를 이미 충분히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은 이제 뭔가 내 전체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직도 남았어요. 그래서 내 아름다움을 내 호기심 한번 따르고 정말 책임지고 완전 주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나를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도 내가 창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생존 불안 때문에 완전 기계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만의 주도적인 선택대로 살지는 못하고 계속 감정에 휘둘리고 강박적으로 뭔가 내 부족함을 내 결핍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반사대로 이렇게 살죠. 충동적인 삶이죠. 근데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 부족함을 이제 넘기고 정말 나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럼 계속 그런 쳇바퀴 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 지금 진짜 내가 인간으로 살면 되죠. 불안 없이 분노 없이 정말 뭐 진정하게 정직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설계해서 그대로 실현하면 돼요. 내 가장 큰 적이 처음부터 나였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이제 의식을 올려서 자기 관찰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식으로 뭔가 내 전체 강박 패턴을 그냥 다 분석하고 불필요한 강박 그리고 그런 반사를 다 버리는 거죠. 즉 삶이 되게 고요해지고 쉬워지는 거죠. 그럼 오케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타인의 기대, 내 감정, 내 강박에 휘둘리진 않으니까 완전 내 의미 있는 그런 강력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 개발에서 자 실현으로 넘어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마인드셋 그 자체 아예 달라요. 자기 개발은 항상 부정적인 동기부여로 해요.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이제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럼 내가 더 이상 부족하지 않으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잖아. 그런 논리로 살아요. 강박이 없으면은 그럼 행동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박이 없어야지 이제 드디어 열심히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알아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음. 여러분 제가 깨닫진 않았어요. 그래서 막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이해한 것 그대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현실이 100%다 주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머리가 아니면 당신의 생각 그런 신념 구조가 현실을 그냥 투영합니다. 당신 생각 없이는 현실이 없어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세요. 이 전체 세상이 다 내 해석이라는 걸 한번 깨닫고 간단하게 이 전체 세상이 다 망상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그 바탕에 뭐가 있는지 즉 나 자신도 생각이고 뭐 이 전체 주변도 타인도 생각이고 이 전체 존재가 생각이기 때문에 오케이 잠깐 그건 넘어서 어차피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바탕에 존재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건 직접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고 그냥 진리 그 자체, 그 바탕 그 자체가 돼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진리 그 자체를 잠깐이라도 이렇게 깨달았으면은 나 자신 구조가 얼마나 상대적인지 얼마나 망상적인지 보이니까 고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깨달음 경험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강박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깨달음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자기 개발 그리고 자아 실현하는 게 훨씬 쉽고 하지만 그냥 정말 진리 그 자체 뭔지 알고 싶으면 너무 호기심이 넘쳐서 알고 싶으면 why not? 네, 그 길도 따르는 게 나쁘지 않아요. 짧게 요약하자면 여러분 힐링은 치유이고 그리고 성장은 그 나머지 그래서 그 둘 다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케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동기부여로 성장하고 있는지 즉 그냥 강박대로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인생을 그냥 온전히 즐기고 싶어서 성장하고 싶은지 약간 그 세 가지만 분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밑에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욕구와 권리의 우선순위 6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1, 2, 3으로 정하지 않고요. 세 가지가 동등하다는 입장에서 나눠봤습니다. 중요성에 있어서는 상황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또 요구의 정당성을 인권의 요구로서 만족한다면 합당하고 최고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 또 다른 권리와 충돌 시 인권이 가장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 인권의 관점이다. 욕구와 권리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 세계화가 되고 있지만 자본주의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화는 더욱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양상을 변화시키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욕구와 권리의 우선순위에서 볼 때 우리는 국제 인권 문제의 현안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 인권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일 큰 문제가 아동의 노동 착취나 국가 간의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거, 불균형하다는 거, 그 다음에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 무슬림 무장단체라든지 IS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분쟁 지역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도 국제 인권 현안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선순위를 국제적인 기준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세계화 시대의 인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이제 해당 국가 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권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권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 정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각 단체와 개인들의 연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권에 있어서 그 나라의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철학자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분이 명언을 남기신 건데요. 우리가 우리 시민 의식을 더욱 높여서 우리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